장모 뒤지든 말든 알게 뭐야? 이 김에 며칠 더 놀다 가자. 친정엄마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그 새벽, 제 남편이 상간녀 끼고 누워서 낄낄대며 친 카톡입니다. 엄마 손 한 번만 잡아달라고 전화를 그렇게 걸었는데 그 인간은 강남 모텔 침대 위에서 그년 옷이나 사주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놈이 사람 새끼 맞습니까? 엄마 영정 앞에서 3분도 못 버티고 휴대폰 들고 튀어나가던 그 뒷모습,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에 머리 박고 오열하는 남편, 인터폰 너머로 도덕설교 늘어놓던 시댁 식구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박살내버린 38년 만의 통쾌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월말 결산을 겨우 마치고 저는 곧장 호스피스 병동으로 향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위암 사기 진단을 받은 엄마 곁에서 보조 침대에 쪽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죠. 병실 문을 열자 담당 간호사가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보호자분, 잠시만요. 어머님 호흡이 어제보다 많이 얕아지셨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가슴에 안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방끈을 꽉 쥔 채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 있었고 저는 침대 옆 의자에 가만히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의 손끝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고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싼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간호사가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오늘 밤이 고비일 수 있어요. 가족분들께 미리 연락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가 엄마의 이마를 손등으로 가볍게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방 출장 중이라던 남편 재혁에게 첫 번째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전화 좀 받아 제발.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결국 문자만 길게 남기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위독해. 지금 바로 와줘. 부탁할게. 새벽 2시가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저는 다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어디 안 가. 저는 엄마의 귀에 입을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리는 것을 저는 가만히 지켜보았죠. 새벽 5시 무렵 엄마가 거짓말처럼 눈을 뜨고 저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혜원아. 엄마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겨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엄마. 나 여기 있어. 말해, 엄마. 저는 엄마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어요. 너만 잘 살면 된다. 엄마가 갈라진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흔들며 작게 흐느꼈지만 엄마의 손은 더 이상 제 손을 잡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시계를 확인한 뒤 작은 목소리로 사망 시각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엄마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울음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엄마의 손끝만 잡고 쓰다듬고 있었죠. 장례 지도사가 도착해 절차를 안내하는 동안에도 남편 재혁의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망신고와 장례식장 절차를 혼자 진행해야 했어요. 오전 8시 시신을 옮기고 빈소를 정한 뒤에야 재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미안해. 어제 회식 끝나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 휴대폰을 못 봤어?
수화기 너머에서 재혁이 하품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 새벽에. 저는 겨우 한 문장을 짧게 내뱉었어요. 그래? 아이고, 어떡해. 내가 출장지에서 바로 갈게. 일 정리하고. 재혁의 목소리에는 당황보다 어색한 망설임이 더 크게 묻어 있었어요. 그래, 알겠어.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또렷이 느꼈죠. 빈소 첫째 날 친정 쪽 친척이 거의 없는 우리 모녀의 자리에는 익숙한 얼굴들만 듬성듬성 자리를 채웠어요. 회사 동료 임수진 선배가 가장 먼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혜원아, 어떻게 말이 안 나온다. 밥은 좀 먹었어? 수진 선배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괜찮아요, 선배. 저는 영정사진 앞에서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너 잠깐이라도 좀 앉아. 수진 선배가 제 손에서 조문객 명부를 빼앗듯 가져가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의 김밥집 단골이었던 동네 어르신 몇 분도 어깨를 들썩이며 빈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순옥이가 이렇게 가다니. 우리 혜원이만 남겨두고 어떻게 가. 머리가 희끗한 떡집 아주머니가 영정 사진을 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혜원아, 엄마가 너 시집 보내고 한 번도 후회 안 한다 그랬다. 알지? 옆에 있던 분식집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마주 잡고 그제야 눈물을 한 줄기 흘렸어요. 조문객들이 한 분씩 다녀가실 때마다 사위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고 저는 매번 같은 핑계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애 아빠가 지방 출장 중이라 비행기 편이 늦어진다고 하네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어요. 같은 시각 시아주번이 오재성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사부인 빈소까지는 못 가신다고 하시네. 부조 잘 챙겨 보내드릴게.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그대로 엎어놓았어요. 결국 시댁에서 도착한 부조 봉투 하나에는 동네 분식집 할머니가 넣어주신 부조보다도 적은 액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빈소 둘째 날 저녁이 되어서야 재혁이 검은 양복 차림으로 빈소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여보, 미안해. 비행기가 자꾸 지연돼서. 재혁이 영정사진 앞에 형식적으로 두 번 절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왔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재혁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재혁은 제 눈을 피하며 향을 꽂고 일어섰는데 영정 앞에 머문 시간이 3분도 채 되지 않았죠. 잠깐 전화 한 통만 받고 올게. 회사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재혁이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천천히 모았어요. 금방 와. 정말 금방. 재혁은 대답을 듣지도 않고 빈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수진 선배가 제 옆에 조용히 앉으며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혜원아. 수진 선배가 제 이름만 한 번 부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표정도 짓지 못한 채 영정 속 엄마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때 빈소 입구에서 낯선 남자 한 명이 어색하게 저를 마치고 제게 다가왔어요. 저 재혁이 형 회사 후배인데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남자가 양손을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주 인사를 했어요.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재혁이 형, 이번 주 출장 일정 갑자기 취소된 거 아니었어요? 남자가 손가락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무심코 말했어요. 네. 저는 짧게 되묻고 그 자리에 가만히 굳어섰습니다. 아니, 어제 오후에 사무실 근처에서 잠깐 본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 봤나? 남자가 뒤늦게 분위기를 살피며 어색하게 말끝을 흐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평소와 똑같은 톤으로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죠. 남자는 어색하게 인사를 한 번 더 하고 서둘러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수진 선배가 제 옆구리를 살짝 건드리며 작게 물었어요. 혜원아, 너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괜찮아요, 선배.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빈소 밖에서 재혁은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그가 비워둔 검은 양복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서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발인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일요일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은 빈소에서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한 뒤 안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걸쳐진 재혁의 검은 양복 재킷을 손에 들었죠. 이것도 세탁 맡겨야겠네. 저는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리며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종이 2장이 만져졌고 저는 무심코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한 장은 영수증, 다른 한 장은 카드 전표였습니다. 영수증 상단에 찍힌 상호를 읽은 순간 저는 양복 재킷을 든 채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강남, 어느 모텔의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영수증 한쪽에는 결제 시각이 분 단위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엄마가 위독하다고 제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낸 바로 그 시간대였습니다. 함께 떨어진 카드 전표에는 강남의 한 백화점 여성복 매장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결제 금액 옆에는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2장의 종이를 든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닫혀있는 안방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으로 재혁의 고른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가슴 한쪽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모든 의문들이 발치에 떨어진 2장의 종이 위로 차곡차곡 내려앉는 것을 저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또렷이 울리고 있었죠. 저는 2장의 종이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고 한참을 그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짜였구나. 저는 입술을 작게 달싹이며 혼잣말을 흘렸어요. 울음이 터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영수증과 카드 전표를 거실 식탁 위에 한 장씩 평평하게 놓고 형광등 바로 아래로 옮겨 글자가 또렷하게 찍히도록 각도를 잡았어요. 찰칵, 찰칵. 저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식탁 모서리에 팔꿈치를 댄 채 한 장씩 꼼꼼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호명, 결제 시각, 카드 뒷자리 4자리까지 모두 또렷이 보이는지 확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사진을 저장한 뒤 곧장 클라우드로 옮겨두었고 혹시 몰라 제 회사 메일로도 한 통 보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2장의 종이를 다시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각도, 똑같은 위치로요. 재킷을 소파 등받이에 다시 걸쳐두는 손끝이 평소보다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방 문 앞으로 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재혁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저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려 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협탁 위에 재혁의 휴대폰이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휴대폰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거실로 가지고 나왔죠. 식탁 의자에 앉아 화면을 켜자 잠금 패턴 입력창이 떴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재혁이 옆에서 무심코 그어 보이던 그 패턴을 저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알파벳 L자 모양으로 한 번에 화면이 풀렸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누르자 가장 위에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남보경. 같은 팀 후배 직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한번 천천히 눌렀어요. 대화창이 길게 펼쳐졌고 저는 가장 최근 메시지부터 천천히 위로 올려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 진짜 같이 보낼 수 있는 거 맞지? 응, 출장 핑계 대고 갈게. 회사에는 이미 말해놨어. 장모님 일 핑계로 며칠 더 비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빠 너무했다. 그건 좀. 농담이지, 농담. 진짜 가면 호텔 좋은 데 잡을게. 저는 글자 한자 한자를 천천히 눈으로 따라 읽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둔하게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한 뒤 캡처본을 다시 제 휴대폰으로 한 장씩 전송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위로 한참을 더 올라갔고 영업 출장이라는 핑계로 함께 다녀온 도시 이름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저는 결정적인 화면들만 따로 추려서 모두 사진으로 저장한 뒤 보낸 메시지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똑같이 엎어놓고 거실로 다시 나오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발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거실 식탁에 앉아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따라 마셨어요. 물을 삼키는데도 가슴이 데워지지 않는 것이 신기했죠.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재혁의 아침 식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에 미역국, 계란말이, 김 한 접시까지요. 여보, 어제 너무 미안했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재혁이 식탁에 앉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괜찮아. 저는 김치통의 뚜껑을 닫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례 비용 같은 거 부족하면 말해. 내가 보태줄게. 재혁이 미역국을 한술 떠넣으며 말했어요. 응, 그래.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지 않고 싱크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런 저를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오늘 회사가 좀 더 쉬어도 되잖아. 재혁이 계란말이를 입에 넣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가야지. 결산 마무리해야 돼. 저는 행주로 싱크대 상판을 천천히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재혁이 식탁에서 일어나 양복 재킷을 걸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행주를 내려놓았어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반차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오전에 1시간만 회의 자료를 정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수진 선배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혜원아, 잠깐만. 수진 선배가 탕비실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너 어디 가는 거야? 얼굴이 말이 아니야. 수진 선배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제 손에 쥐어주며 물었어요. 선배, 저 변호사 좀 만나러요.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수진 선배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래. 필요한 만큼 쉬어. 결사는 내가 다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진 선배가 제 어깨를 2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선배. 저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영의 사무실은 회사에서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난밤 자정 무렵 전화로 약속을 잡아둔 터라 가영은 저를 보자마자 곧장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혜원아, 일단 앉아. 차부터 마시고. 가영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가방 안에서 클리어 파일 하나를 꺼내 가영 앞에 천천히 밀어놓았어요. 가영은 안경을 고쳤으며 파일 안의 사진들을 한 장씩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카드 영수증, 카드 전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전부 출력해왔어.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설명했어요. 혜원아. 가영이 파일을 덮으며 저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감정 추스르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 지금 그 단계 아니지? 가영이 안경을 벗어 옆에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응, 그 단계 아니야. 저는 보리차 잔을 2손으로 감싸쥐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자. 감정은 잠깐 접어두고. 가영이 노트를 펼치며 펜을 들었어요. 위자료, 재산분할, 상간소송까지 다 가능해. 증거는 충분하고도 남아. 가영이 펜으로 노트 한쪽에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영이 펜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지금 바로 터뜨리면 상대가 증거를 다 지우고 숨겨. 일주일만 평소처럼 지내. 절대 티내지 말고. 가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저는 그 단어를 입속으로 한번 작게 따라 했어요. 평소처럼 밥 차리고,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인사하고. 할 수 있어? 가영이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지난 10년 동안 그것만 해왔거든. 저는 보리차 잔을 천천히 입가에 가져갔어요. 가영이 짧게 한번 한숨을 내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댁으로 나가는 돈 다 정리해와. 한 푼도 빠짐없이. 가영이 노트에 시댁 항목이라고 크게 적었어요. 응. 오늘 저녁에 다 뽑아올게. 저는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요양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 서서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말숙 환자분 자동이체로 들어가는 분담금 다음 달부터 중단할게요. 저는 신분증을 창구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아, 보호자분이세요. 잠시만요. 원무과 직원이 모니터를 살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변경 절차도 같이 안내해 주세요. 서류 받아갈게요.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며 덧붙였어요. 네, 안내문 챙겨드릴게요. 환자분께는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까요?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족 안에서 정리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안내문을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요양병원을 빠져나오는데 햇살이 평소보다 길게 인도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좀 힘들었지. 미역국 또 끓였네. 재혁이 식탁 앞에 앉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응, 엄마 생각나서. 저는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짧게 대답했어요. 여보, 장모님 일은 진짜 미안해.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이해해주라. 재혁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한 번 더 사과를 건넸습니다. 응, 알았어. 회사 일이니까.
저는 기만 접시를 식탁 위로 옮겨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은 그 대답에 만족했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가만히 지켜보다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술 떠넣었는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그날 밤, 저는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어요. 옆에서 재혁은 등을 보인 채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재혁의 옆모습을 한참 들여다보며 결혼식 날 재혁이 했던 약속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평생 너만 보고 살게. 장모님은 내가 친엄마처럼 모실게. 너 우는 일 없게 할게.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흩어지는 동안 저는 재혁에 대한 어떤 감정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식탁으로 나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 화면을 띄운 뒤 지난 10년치 자동이체 내역을 한 항목씩 엑셀 파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양병원 분담금, 시아주버니에게 보낸 부모 부양비, 시댁 종교단체 후원금까지요. 숫자가 한 줄씩 늘어날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어요. 저는 그 작업을 새벽이 다 갈 때까지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은 길었지만 동시에 짧기도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재혁의 식탁을 차렸고 매일 저녁 재혁의 사과를 들어주었으며 매일 밤 잠든 재혁의 등을 보며 가영이 정리해준 다음 단계를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한 번 더 끓였어요. 오늘따라 국이 진하네. 재혁이 식탁에서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응. 한 번 더 우려냈어. 저는 행주를 짜며 짧게 대답했어요. 여보, 주말에 우리 영화나 한 편 볼까? 너 요즘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아서. 재혁이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저는 싱크대를 천천히 닦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재혁이 양복 재킷을 걸치고 현관을 나선 뒤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거실 식탁에 앉아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난밤 미리 정리해둔 자동이체 항목표, 통장 사본, 도장이 가지런히 가방 안에 들어 있었어요. 가영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가영은 이미 책상 위에 서류 한 묶음을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앉아. 위임 계약서랑 소장 초안 다 준비해놨어. 가영이 안경을 고쳤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정말 시작하는 거구나. 저는 의자에 앉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 번 더 확인할게. 정말 진행할 거야? 가영이 펜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응, 진행해. 저는 망설임 없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한 장씩 같이 읽어보자. 가영이 첫 번째 서류를 제 앞으로 천천히 밀어놓았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글자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름과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뿐이었어요. 도장이 종이 위에 똑바로 찍히는 소리가 묘하게 단정하게 들렸습니다. 수고했어. 자, 이제 다음 단계 가자. 가영이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응. 자동이체부터 다 정리할게. 저는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서 저는 인터넷 뱅킹을 켰어요. 시어머니 요양병원 분담금 월 90만 원. 시아주버니 오재성 앞으로 매달 송금되던 부모 부양비 30만 원. 시댁 종교단체 후원금 월 10만 원. 저는 항목을 하나씩 마우스로 클릭한 뒤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지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뜰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게 10년 동안 매달 빠져나간 돈이야? 가영이 항목표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한 달도 빠진 적 없어.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며 대답했어요. 혜원아. 가영이 잠시 항목표를 내려놓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만 할게. 너 진짜 오래 참았다. 가영이 짧게 한마디를 건네고 다시 안경을 고쳐 썼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모니터 화면만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도어록 회사의 출장 서비스를 호출했어요. 네, 비밀번호 변경 요청드리고요. 오전 11시까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통화를 짧게 마쳤습니다. 가영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고 있어. 오늘 안으로 다 정리해. 가영이 제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처음으로 진동했어요. 화면에 제역이라고 떴고 시각은 오전 11시 4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 안에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어록 기사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번호 어떻게 설정해 드릴까요? 기사가 드라이버를 꺼내며 물었어요. 여기 적어왔어요. 이걸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메모지에 적어둔 6자리 숫자를 내밀었습니다. 기사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어록 안쪽을 분리한 뒤 새 번호를 입력했어요. 삑삑삑. 새로운 비밀번호가 등록되는 소리가 현관에 짧게 울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직접 눌러보세요. 기사가 도어록을 다시 조립하며 말했어요. 저는 새 번호 6자리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고 저는 그 문턱을 한 번 더 넘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기사가 떠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제역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거실 식탁 위에 엎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병원 원무과에서는 이달 분담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자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회의 중이던 재혁의 휴대폰 화면에 요양병원 번호가 떴고 재혁은 회의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보호자입니다. 재혁이 통화 버튼을 누르며 짧게 대답했어요. 오재혁 보호자님, 진말숙 환자분 이달 분담금이 아직 입금이 안 되어서요. 원무과 직원이 차분하게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네. 재혁이 복도 한쪽에 멈춰서며 되물었어요. 보호자 변경 신청도 들어와 있어서요.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무과 직원이 다시 한번 안내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재혁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장 제 번호를 눌렀어요. 저는 그 시각 거실에서 자동이체 항목이 모두 해지되었다는 문자를 한 줄씩 천천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어요. 15통, 27통, 38통. 숫자가 한 자리씩 늘어날 때마다 휴대폰 화면이 짧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시어머니 진말숙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통화는 받지 않고 음성 메시지함만 한번 확인했습니다. 얘야, 병원비 왜 안 넣었어? 빨리 입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음성 메시지함 첫 줄에 짧게 녹음돼 있었어요. 다음 메시지는 톤이 한 단계 높아져 있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원무과에서 자꾸 전화와. 빨리 받아. 저는 음성 메시지를 그대로 끝까지 듣고 휴대폰을 다시 엎어놓았어요. 곧이어 시아주번이 오재성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재수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병원비 일단 넣어줘. 얘기는 나중에 하자. 신우이 오재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길게 보내왔어요. 옳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친정엄마 일은 안 됐지만 시댁한테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저는 메시지 창을 한 번씩만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답장은 단 한 줄도 보내지 않았어요. 오후 3시 무렵 가족 단체 카카오톡 방으로 초대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방 이름은 가족회의방이라고 단정하게 적혀 있었어요. 신우이 오재숙이 만든 방이었고 시아주번이 부부와 친척 몇 명이 한꺼번에 초대돼 있었습니다. 올케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다 같이 모여서 얘기 한번 해봐야겠어요. 오재숙의 첫 메시지가 단체방 상단에 깔렸어요. 저는 메시지 알림을 무음으로 바꾸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뒤 가방을 들고 다시 가영의 사무실 근처로 향했어요. 가영의 사무실 1층에 있는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수진 선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혜원아, 결산은 다 끝내놨어. 회사 걱정은 하지 마.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배, 정말 고마워요. 내일 인사드릴게요. 부재중 전화는 어느새 67통을 넘기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무렵 재혁은 결국 회사에서 조퇴를 신청하고 아파트로 달려왔습니다. 같은 층 이웃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재혁과 마주쳤다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들어오시네요. 이웃 아주머니가 짧게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혁이 짧게 대답하고 현관 앞에 섰어요. 도어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재혁은 익숙한 6자리 숫자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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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도어록이 짧게 빨간 불빛을 내며 거부음을 울렸어요. 재혁이 한 번 더 같은 번호를 눌렀고 같은 거부음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뭐야, 이거. 재혁이 작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재혁은 다시 제 번호를 눌렀고 카페에 앉아 있는 제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했습니다. 같은 층 이웃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다 그 모습을 한 번 더 흘끔 쳐다보았어요. 저는 카페 창가 자리에서 노트북을 닫고 가영이 보내준 마지막 서류를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85통, 87통, 90통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후 5시 43분 화면에 99라는 숫자가 또렷이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가만히 그 숫자를 들여다보았어요. 가영이 카페 입구로 들어오며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100번째가 곧 울리겠는데. 가영이 따뜻한 커피를 2잔 시키며 짧게 말했어요. 응, 그러네. 저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100번째 진동이 울리는 순간 저는 통화 버튼을 위로 천천히 밀어 올렸어요. 여보세요. 여보, 너 지금 어디야? 병원에서 자꾸 전화 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재혁이 다급한 숨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잠시 떼었다가 다시 천천히 가져다 댔어요. 여보, 안 들려. 말 좀 해봐. 재혁이 재차 외쳤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은 차분한 톤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한 호흡 두고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 이혼 절차 들어갔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 했어, 지금? 재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눌렀어요. 가영이 따뜻한 커피잔을
제 앞으로 가만히 밀어놓았습니다. 잘했어. 가영이 짧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해가 길게 기울고 있었고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막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어요. 오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손가락 마디 끝에서 잠깐 풀려나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사실 또한 또렷이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재혁은 끝내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도어록 앞에서 1시간 가까이 서성이다 결국 발길을 돌렸다는 사실을 저는 다음날 같은 층 이웃의 짧은 인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댁, 어제 바깥 양반이 한참 문 앞에서 전화하시던데 무슨 일 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별일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갑자기 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짧게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럴 때가 있죠. 살펴가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화제를 돌리며 지나갔어요. 저는 평소와 똑같은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수진 선배가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혜원아, 어제 잘 마무리됐어? 수진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일단 1차는 정리됐어요. 저는 모니터 화면을 켜며 짧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그냥 평소처럼 일만 해. 다른 생각은 잠깐 접어두고. 수진 선배가 커피잔을 제 책상 한쪽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네, 선배. 점심도 도시락 싸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 가방을 꺼내 보였어요. 같은 시각 재혁의 회사 사무실에서는 분위기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회식 자리에서 재혁과 남보경이 함께 있던 모습을 떠올리던 동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았어?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던 한 직원이 동료의 옆구리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회식 끝나고 같은 택시 타는 거 본 적 있거든. 다른 직원이 컵을 든 채 작게 속삭였어요. 근데 형, 어제 갑자기 조퇴하더라. 안색이 진짜 안 좋았어. 세 번째 직원이 끼어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군거림은 빠르게 부서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점심 무렵 시어머니 진말숙은 요양병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으며 시아주번이 오재성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얼굴을 봐야겠어. 며느리가 어떻게 이래. 진말숙이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오재성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으며 달랬습니다. 전화 받으면 내가 이러겠어. 직접 가야지. 진말숙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짧게 말했어요. 오재성은 결국 요양병원에 외출 신청을 한 뒤 어머니의 휠체어를 자기 차에 싣고 우리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신우이 오재숙도 합류해 단지 입구에 모인 시각이 오후 1시 무렵이었어요. 옳게 받아봐. 오재숙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안 받네. 진짜. 오재숙이 휴대폰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재수씨, 우리 다 왔어요. 잠깐 얼굴만 봐요. 오재성이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회사 자리에 앉아 진동만 짧게 울리는 휴대폰을 한번 흘끔 보고는 그대로 두었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경비실로 들어가 인터폰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몇 호댁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경비실 직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1503호요. 가족인데 비밀번호가 갑자기 바뀌어서요.
오재성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휴대폰을 들어 통화 녹음 앱을 켜놓고 인터폰 신호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거실 인터폰이 띠리링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짧게 대답했어요. 네. 재수 씨, 나야. 큰형. 오재성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네, 아주버님. 저는 평소와 똑같은 톤으로 짧게 대답했어요. 재수 씨, 문 한 번만 열어봐. 어머니 모시고 왔어. 오재성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저 지금 집에 없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채로 짧게 대답했어요. 집에 없어? 오재성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회사 일이 있어서요. 저는 인터폰을 손에 든 채 휴대폰 녹음 버튼이 빨갛게 깜빡이는지 한번 확인했어요. 재수 씨,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생각도 좀 하고. 오재성이 인터폰 너머로 길게 도덕적인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친정엄마 돌아가시면 다 그런 거야. 우리도 다 겪어봤어. 정신 좀 차려. 뒤에서 오재숙이 인터폰에 대고 끼어들었어요. 얘야, 내가 직접 왔잖아. 얼굴 한 번만 보자. 진말숙의 목소리도 떨리는 어조로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을 한번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아주버님, 이제 어머님 부양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정리할게요. 저는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뭐, 변호사? 오재성의 목소리가 단번에 갈라졌어요. 네. 자세한 건 서류로 받으시면 돼요. 그럼 끊을게요.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인터폰 너머에서 진말숙의 다급한 목소리가 한 번 더 새어나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쪽으로 손을 뻗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을 저장한 뒤 저는 가영에게 곧장 전송했습니다. 수신악인 메시지가 짧게 떴어요. 같은 시각 재혁의 회사 사내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 한 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영업팀 이윤 과장님 외도 의혹. 제목 한 줄이 게시판 상단에 빨갛게 떴고 클릭 수는 30분도 채 되지 않아 세 자리를 넘겼어요.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부서 분위기는 빠르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남보경은 자기 자리에서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옆자리 동료의 시선이 한 번씩 멈춰 서는 것을 또렷이 느끼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보경은 결국 휴대폰을 들고 비상계단으로 나갔습니다. 오빠, 회사 게시판 봤어? 보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봤어. 재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 내 자리 쳐다보는 것도 다 느껴져. 보경이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며 작게 말했어요. 보경아, 지금 내 상황도 답이 없어. 일단 조용히 있어. 재혁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책임지자며. 보경이 비상계단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보경아, 미안한데 지금은 진짜 안 돼. 끊을게. 재혁이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통화 종료음이 울렸고 보경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비상계단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며칠 뒤 가영의 사무실에서 정식 이혼 소장과 상간소송 소장이 함께 발송되었습니다. 소장은 각각 재혁의 자택 주소와 보경의 자취방 주소로 송달되었어요. 토요일 오후 보경은 자취방에 혼자 앉아 두꺼운 우편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피고 남보경 귀하. 보경이 첫 문장을 소리내어 작게 읽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라는 글자가 한가운데 굵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보경은 소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주말 신우이 오재숙이 만들어둔 가족단체 카카오톡 방에서는 험담이 한창이었어요. 올케가 변했어. 친정엄마 돌아가시더니 정신을 놓은 것 같아. 오재숙이 첫 번째 메시지를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내가 그러게 결혼할 때부터 좀 이상하다 했잖아. 진말숙이 곧바로 응수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뭐. 시댁을 가족으로 안 보는 거야. 친척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단체방에는 오재성의 아내인 손이동서, 형님도 조용히 포함돼 있었어요. 형님은 메시지를 한 줄도 적지 않은 채 대화 내용을 한 장씩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천천히 올리며 형님은 캡처본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각 형님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서야, 자고 있어. 미안한데 잠깐 통화 가능해.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형님, 저예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서야, 자기 전에 꼭 보내고 싶은 게 있어서. 형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어요. 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식탁 위 빈 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체방에서 동서 얘기가 너무 많이 오가더라.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다 캡처해놨어. 보내도 될까? 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형님. 보내주세요. 저한테 꼭 필요한 자료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서야. 형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내가 진작에 동서 편에 서주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형님의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짧게 대답하며 식탁 위에 놓인 엄마의 손편지를 한 번 더 손끝으로 만졌어요. 동서, 시댁한테 더는 휘둘리지 말고 동서길 잘 가. 형님이 한마디를 더 짧게 덧붙였습니다. 네, 형님. 그렇게 할게요. 저는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곧이어 형님이 보낸 캡처 사진들이 한 장씩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캡처본을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가영에게 그대로 전송했어요. 가영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혜원아, 잘 받았어. 본안하고는 별개로 정서적 압박 정황 자료로 따로 정리할게.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어요. 응, 부탁할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식탁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책장 위에 올려둔 엄마의 손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꺼냈어요. 종이를 펼치자 단정한 글씨가 한 줄 한 줄 손끝에 닿았습니다.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 이제는 너도 너만 봐라. 저는 그 한 문장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어요. 거실 창밖으로 밤바람이 한 번 길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편지를 다시 곱게 접어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가영의 사무실에 다시 마주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10년치 자동이체 내역을 한 줄도 빠짐없이 정리한 엑셀 출력본이 두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혜원아, 총액 한번 같이 보자. 가영이 형광펜으로 마지막 줄을 짚었어요. 얼마나 돼? 저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짧게 물었습니다. 10년 합산으로 약 9천만 원이야. 시댁 쪽으로만. 가영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종이만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월급 절반이 매달 그쪽으로 빠져나갔구나. 저는 손가락 끝으로 합계칸을 천천히 짚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맞아. 그것도 단 한 번도 걸은 적 없이. 가영이 펜으로 항목을 하나씩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주버님께 매달 30만 원씩 보낸 게 부모 부양비 명목인데 사실은 사업 운영비로 쓰였어. 형님이 보내준 단체방 캡처에 그대로 나와. 가영이 캡처 사진 한 장을 제 앞에 펼쳐 놓았어요. 저는 캡처본 속 시아주버니의 메시지를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번 달 가게 자재값은 동서가 보내준 걸로 막았어. 다음 달도 잘 부탁해. 저는 캡처본을 손끝으로 잠깐 짚었다가 다시 놓았어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짧게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도 마찬가지야. 아주버님이 부담해야 할 분담분까지 네가 다 떠안고 있었어. 가영이 다음 장을 넘기며 말했어요. 저는 그 항목 옆에 깨알같이 적힌 메모를 손끝으로 한 번 더 짚어보았습니다. 그 시각 시아주버니 오재성의 집에서는 또 한 번 부부싸움이 한창이었어요. 여보, 어머니를 어떻게 우리 집으로 모셔? 우리 집 형편 알잖아. 오재성이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형편이 어디 있어? 친아들이 모셔야지 누가 모셔? 형님이 부엌에서 행주를 짜며 단호한 목소리로 받아쳤어요. 동생 부부가 그동안 다 해왔잖아. 그게 그렇게 갑자기 끊길 일이야. 오재성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동서가 그 돈을 왜 보내왔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형님이 행주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오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서는 정 때문에 보내왔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을 한 번이라도 갚은 적 있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재성은 그 말에 곧장 대답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누이 오재숙도 단체방에서 한 줄 메시지를 던져놓고는 발을 빼고 있었어요. 저는 출가 외인이라 어머니 모시는 건 좀 어려워요. 오빠들이 의논해서 하세요. 오재숙의 메시지에 진말숙이 곧장 답을 달았습니다. 너는 딸 아니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엄마 결혼해서 시집간 사람한테 친정 부모 모시라 하면 그 집에서 좋아하겠어요. 오재숙이 짧게 받아치고는 단체방에서 한참 동안 입을 닫았어요. 같은 시각 형님은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 단체방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다시 한번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진말숙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떴고 저는 한 호흡을 길게 고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어요. 얘야. 진말숙의 목소리가 평소의 호통과 달리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식탁 의자에 앉으며 휴대폰을 귀에 가까이 댔어요. 얘야,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런가 보다. 진말숙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미안하다, 얘야. 진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네. 저는 한 호흡 두고 짧게 대답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진말숙의 숨소리가 잠깐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야, 재혁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남자가 한 번쯤 실수도 하는 거지. 진말숙이 결국 익숙한 한마디를 꺼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든 손에 잠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는 평소와 똑같은 톤으로 한번 어머님을 부른 뒤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오늘 전화 주신 거 감사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그 말만 짧게 남기고 통화 종료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데 손끝이 평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새로 우렸습니다. 가영이 미리 정리해둔 부양 의무분담 문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어요. 자녀 셋의 이름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고 각자의 분담 비율과 월 부담 금액이 또렷한 숫자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식탁 한쪽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어요. 같은 주 토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재혁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한 번만. 재혁이 인터폰에 얼굴을 가까이 댄 채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인터폰 화면만 들여다보다 결국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재혁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양복 재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보경이랑은 완전히 끝났어. 재혁이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말했어요. 저는 거실 가운데 그대로 선 채 재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재혁이 고개를 숙인 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때 재혁의 양복 재킷 안에서 휴대폰 진동이 짧게 2번 울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재킷 쪽으로 옮겼어요. 재혁이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한번 어색하게 몸을 굳혔습니다. 전화 안 받아? 저는 평소와 똑같은 톤으로 짧게 물었어요. 아니, 회사 일이야. 재혁이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재킷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 화면이 보이도록 재킷을 들춰보았어요. 부재중 전화 2통. 발신자 이름이 보경이라고 화면 가운데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며. 저는 재킷을 다시 원래대로 내려놓으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재혁이 무릎 꿇은 채로 한 단계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그건 보경이가 일방적으로. 재혁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거실 식탁에 미리 올려둔 클리어 파일을 꺼냈어요. 저는 파일 안에서 모텔 영수증 사본과 카카오톡 캡처본 몇 장을 천천히 꺼내 식탁 위에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봐. 저는 손바닥으로 영수증을 한번 가볍게 짚었어요. 이게 뭐야? 재혁이 무릎을 펴며 식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다고 내가 문자 보냈던 그 새벽 시각. 강남의 모텔 결제 영수증. 저는 손가락 끝으로 결제 시각을 또박또박 짚으며 말했어요. 재혁의 얼굴이 단 1초 만에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보, 이거. 재혁이 영수증 위에서 손을 한번 떨었어요. 카카오톡 캡처도 다 있어. 출장 핑계대고 주말같이 보내자는 메시지. 저는 다음 장을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한마디도 잊지 못한 채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짧게 한 글자를 건넸어요. 여보. 재혁이 다시 한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더 할 얘기 없어. 저는 식탁 위 종이들을 가지런히 모아 다시 파일 안에 넣었어요. 재혁은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다가 결국 양복 재킷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아주번이 오재성이었어요. 재수 씨,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오재성이 현관 앞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현관 안쪽으로만 한 걸음 들이며 길을 비켜주었어요. 오재성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새 요양병원 상담 자료예요.
좀 더 좋은 데로 옮기려고. 오재성이 봉투를 한번 톡톡 쳤어요.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수 씨가 좀 도와줘야 우리 가족이 살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누구 자식인데. 오재성이 정에 호소하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식탁 한쪽에 미리 놓아둔 부양 의무 분담 문서를 천천히 끌어왔습니다. 아주버님, 이것 좀 같이 보세요. 저는 문서를 오재성 앞으로 가만히 밀어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오재성이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녀 세 분이 어머님 부양에 대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 비율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미리 정리해뒀어요. 저는 손끝으로 오재성의 이름 옆 칸을 가볍게 짚었어요. 여기 아주버님 분담 금액이에요. 매달. 저는 숫자가 적힌 줄을 한 번 더 짚으며 말했습니다. 오재성의 얼굴이 단 1초 만에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재수 씨, 이게 무슨... 오재성이 종이를 한번 짧게 흔들었습니다. 법이 정한 비율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한테만 떠넘기는 거, 이제는 안 해요. 저는 평소와 똑같은 차분한 톤으로 짧게 말했어요. 오재성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종이만 들여다보다 결국 봉투를 다시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한 번 더 묵직하게 닫혔어요. 그날 밤늦은 시각 형님에게서 메시지가 한 줄 도착했습니다. 동서야, 내가 그동안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시댁한테 더 휘둘리지 말고 동석일 잘 가.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답장 대신 짧은 마음표시 하나만 보냈어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2달이 흘렀어요. 이혼 조정 1차 기일이 잡힌 가정법원 복도는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가영과 나란히 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혜원아, 숨 한 번 깊게 쉬어. 가영이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복도 끝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맞은편 벤치에는 재혁이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사이 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 양복 어깨가 평소보다 헐겁게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혁이 저를 한번 흘끔 쳐다보았지만 저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곧 조정실 문이 열렸고 직원이 짧게 안내했습니다. 오재혁, 정혜원 조정 들어오세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조정실 안에는 긴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었고 양쪽으로 마주 앉도록 자리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가영 옆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냈어요.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양측 진술을 짧게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재혁 측 변호사가 자료를 한 묶음 꺼내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합니다. 장모상 직후의 충동적 결정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짧게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왔고 이번 일은 부부간의 일시적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이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가영을 한번 흘끔 보았습니다. 가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청구인 측 진술하시죠. 조정위원이 손짓했습니다. 가영이 자료 봉투를 천천히 풀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원님, 충동적 결정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대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영이 첫 번째 사진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청구인이 친정 어머니의 위독함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 시각, 그리고 같은 시각 피청구인이 강남의 모텔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입니다. 가영이 손가락 끝으로 결제 시각을 또박또박 짚었어요.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이 맞네요. 조정위원이 짧게 중얼거렸어요. 재혁의 어깨가 의자 등받이 쪽으로 살짝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같은 회사 후배 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가영이 카카오톡 캡처본을 한 장씩 올려놓았어요. 장모님 일 핑계로 며칠 더 비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정위원이 그 문장을 가만히 눈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서 재혁이 식은땀을 닦듯 손등으로 이마를 한번 짧게 훔쳤어요. 위원님, 이건 일방적인. 재혁의 변호사가 입을 열다 가영의 다음 한마디에 짧게 멈췄습니다. 피청구인 본인명의 휴대폰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입니다. 발신자 표시가 화면 상단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가영이 캡처본 상단을 한 번 더 짚으며 짧게 말했어요. 재혁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구인 측 자료 잘 봤습니다. 피청구인 측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 입장 정리해서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조정위원이 짧게 지시했어요.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한번 비틀거리며 의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조정실 문을 나서는 길에 재혁이 저를 향해 짧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재혁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지 않은 채 가영의 등 뒤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복도로 나오자 가영이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했어. 첫 단계는 깔끔하게 정리됐어. 가영이 짧게 말했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수진 선배에게 짧은 응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해 있었어요. 혜원아, 점심은 꼭 챙겨 먹어. 저녁에 결산같이 보자. 저는 작게 한 줄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같은 날 오후 가영과 짧은 점심을 마치고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법원 1층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작게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는 한 박자 멈춰서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남보경이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저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언니, 한 번만요. 한 번만 얘기 좀 해요. 보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가영이 곧장 제 앞을 한 걸음 막아섰어요. 피고와 청구인은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가영이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그날 진짜 몰랐어요. 결혼한 거 알면서도 부부 사이 안 좋다고만 들었어요. 보경이 두 손으로 입가를 누르며 흐느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보경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보경이 다시 한번 작게 저를 불렀어요. 저는 짧게 숨을 한번 고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경 씨. 저는 짧게 보경의 이름을 부른 뒤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보경 씨한테 사과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과는 보경 씨 부모님께 하세요. 저는 그 한마디만 짧게 남기고 가영의 등 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보경의 짧은 흐느낌이 한 번 더 들렸지만 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가영에게서 짧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원아, 보경 씨가 회사에 사직서 냈대. 가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 저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은 책임지겠다더니 도망쳤다. 이런 평가가 도는 것 같아. 가영이 덧붙였어요. 응, 알겠어. 저는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재혁의 회사 안에서도 변화는 빠르게 이어졌어요. 영업팀 과장 자리에 있던 재혁은 사내 평판이 나빠지면서 일반관리팀으로 조용히 옮겨졌습니다. 자리 옆에 놓여 있던 영업 우수상 상패도 어느 날 사라져 있었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진말숙은 요양병원 6인실에서 옆자리 환자와 사소한 다툼을 또 한 번 일으켰습니다. 간병인이 두 손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게요. 원무과 직원이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원무과에서 곧장 시아주번이 오재성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갔어요. 보호자분, 간병인이 또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병비 결제는 어떻게 하실까요? 원무과 직원이 짧게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제 카드로 결제할게요. 오재성이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오재성의 집에서는 또 한 번 부부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만 좀 도와줘. 카드값이 또. 오재성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여보, 동서가 더 이상 못한다고 한 거 모르세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해요. 형님이 부엌에서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재성은 결국 입을 다물고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시 두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조정 2차 기일에서 재혁 측은 위자료 일부는 인정하되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분할에서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려 했어요. 위원님, 아파트는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산입니다. 지분은 절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혁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영이 짧게 안경을 고쳤으며 가방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위원님, 결혼 당시 초기 자금 마련에 관한 자료입니다. 가영이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구인이 친정 어머니께 빌려 결혼 자금으로 보탠 5천만 원의 차용증입니다. 입금 내역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가영이 종이 두 장을 가지런히 펼쳐 놓았어요. 조정위원이 종이를 들여다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성함도 또렷이 적혀 있네요. 입금 일자도 결혼 직전이고요. 조정위원이 짧게 말했어요. 재혁의 변호사가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 결국 의뢰인 쪽으로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질적 자금 출처를 보면 아파트의 지분은 청구인 쪽 기여가 더 큽니다. 가영이 짧게 마무리했어요. 조정위원이 잠시 자료를 정리한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의견 들었습니다. 조정안으로 갑니다. 조정위원이 펜을 들었어요. 조정 결과 재혁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 분할에서 제가 실제 출자한 비율만큼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상간소송 결과 보경에게도 별도로 1,5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어요. 조정실을 나서는 재혁의 얼굴은 도착할 때와 또 다른 빛으로 식어 있었습니다. 복도 벤치에서 가영이 짧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혜원아, 일단 한 곱이 넘었어. 가영이 제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아직 정리할 게 남았어. 살아내야 하잖아. 저는 가방을 어깨에 다시 매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보경은 위자료 일시 지급이 어렵다며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서류 작성을 위해 본가에 들렀다가 부모님께 외도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보경아, 이게 무슨 소리야? 보경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보경이 식탁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보경의 아버지가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보다 짧게 한마디를 내려놓았어요. 당분간 집에 들어와 살아라. 직장 새로 알아보고. 보경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습니다. 보경은 자취방 짐을 정리해 본가로 옮겼고 매달 위자료를 갚아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판결 다음 날 법원 주차장 한쪽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옆 휠체어에는 시어머니 진말숙이 앉아 있었고 시아주버니 오재성이 그 휠체어를 차에 옮겨 싣고 있었어요. 진말숙이 차에 오르다 잠깐 고개를 들어 제가 서 있는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잠시 마주했어요. 진말숙이 입을 한번 달싹였지만 끝내 어떤 말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만 한번 숙이고 가영의 차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차에 오르는 순간 법원 위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회사에 짧은 휴가를 내고 집에 머물렀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종이 상자 5개를 펼쳐놓고 그 안에 제역의 짐을 하나씩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양복 7벌과 와이셔츠 20장 남짓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저는 옷걸이째로 한 벌씩 꺼내 박스 안쪽으로 차곡차곡 눕혔습니다. 제역이 가장 아끼던 회색 양복을 박스에 넣다가 안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던 그날 밤이 잠깐 머리를 스쳤어요. 저는 한 호흡을 짧게 고른 뒤 옷걸이를 마저 박스 안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서랍 안에서 제역의 양말과 손수건이 한 묶음씩 또르르 굴러 나왔어요. 저는 그 묶음을 그대로 비닐봉지에 옮겨 박스 한쪽 구석에 넣었습니다. 박스를 다 채운 뒤 큼지막한 글씨로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 내려갔어요. 받는 사람 칸에 시아주버니의 집 주소를, 보내는 사람 칸에는 짧게 정혜원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오후에 도착한 택배 기사가 박스 5개를 한 번에 실어 나갔어요. 기사가 떠난 뒤 저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서 텅 빈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어록 회사에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어요. 비밀번호 변경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내일 오전이면 좋겠어요. 저는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제역은 시아주버니 집에 작은 방에 들여놓은 간이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동생 짐 또 왔어. 박스가 5개나. 형님이 거실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일단 거기 쌓아둬. 오재성이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짧게 대답했어요. 여보, 동생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거야? 형님이 부엌 식탁에 앉으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작은 방 문 너머로 그 대화가 또렷이 새어 들어왔고 제역은 침대 끝에 앉은 채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며칠 뒤 짐 정리를 마저 하던 토요일 오후 저는 거실 책장 가장 안쪽 칸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과 결혼 앨범이 차례로 책장에서 나왔어요. 마지막 줄을 정리하다가 책장 뒤편에 꽂혀 있던 작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를 펴보니 결혼 전에 엄마가 제게 써준 또 한 통의 손편지가 단정하게 접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엄마 글씨는 평소처럼 또박또박했어요. 혜원아, 결혼은 사람을 키우기도 하고 작아지게 만들기도 한다. 엄마는 너 잘되길 누구보다 바라지만 이 결혼이 너를 작아지게 만든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엄마 집 김밥집 한쪽 방은 늘 너 자리야. 저는 그 한 줄 한 줄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읽다가 결국 편지를 가슴에 대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로 돌아갔어. 엄마가 말한 그 자리로. 저는 작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거실 창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들어와 편지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같은 무렵 시어머니 진말숙은 같은 요양병원의 다른 병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병원비 분담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었고 형님은 그 대화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었어요. 어느 평일 오후 시누이 오재숙이 어머니 병문안을 왔습니다. 오재숙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짧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 오재숙이 진말숙의 손등을 한번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왔어. 진말숙이 천천히 오재숙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오빠가 또 병원비 얘기 꺼내서 진짜 골치 아파. 오재숙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진말숙이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보다 작게 한마디를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큰 며느리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지. 진말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재숙이 진말숙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리며 짧게 받아쳤어요. 엄마, 지금 그 얘기 왜 꺼내? 다 끝난 일인데. 오재숙이 핸드백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진말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은 채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형님은 병실 문 밖 복도에 서서 음료수 2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 짧은 대화를 문틈 너머로 또렷이 듣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형님이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동서야, 어머님이 오늘 시누이한테 한 말씀이 있어서 별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들은 건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형님,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괜찮아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그날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에 잠시 짬을 내 친정엄마의 납골당을 다녀왔어요. 납골당 안은 평일 낮이라 한산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름이 적힌 작은 사진 앞에 흰 국화 한 송이를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손을 모은 채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했어. 나만 봤어, 이번엔. 저는 한 호흡 두고 다시 짧게 한마디를 더했어요. 옆자리 가족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고 저는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납골당 밖으로 나오자 봄볕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같은 주말 형님이 카페에서 저와 마주 앉기를 청해왔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 창가 자리, 형님은 평소보다 옅게 화장을 한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동서, 차 한 잔 먼저 시킬게. 형님이 메뉴판을 손에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동서, 사실은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보자고 한 거야. 형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이 식탁에 올라온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형님.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짧게 대답했어요. 나 별거 하기로 했어.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형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형님. 저는 짧게 형님을 불렀습니다. 오래 생각한 거야. 결혼 23년 동안. 동서 일 보면서 마지막 결심이 섰어. 형님이 찻잔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지며 말했어요. 동서 덕분에 처음으로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 평생 시댁만 보고 살았더라, 나도. 형님이 짧게 한 호흡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잘 결정하셨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동서야, 이상하지. 시댁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을 땐
그렇게 안 보이다가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다 보여. 형님이 창밖을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형님. 저도 그랬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이 식탁 위로 손을 천천히 뻗어 제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동서, 우리 이제 시댁이라는 끈 말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자. 나는 동서 응원할 거야. 형님이 짧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은 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 선배에게서 짧은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혜원아,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까? 수진 선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가까이 댔어요. 사내 복리후생 담당 자리에 너 추천했어. 팀장님이 좋게 보고 계셔. 수진 선배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요? 저는 짧게 되물었어요. 네가 적임자야. 격리팀 일도 그대로 하면서 겸직으로 가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수진 선배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며칠 뒤 복리후생 담당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회사 안의 다양한 사람들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은희 차장이었어요. 박은희 차장은 5년 전 비슷한 이혼 과정을 거친 인물로 회사 안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혜원 씨, 처음 뵙겠습니다. 박은희예요. 박은혜 차장이 명함을 두 손으로 내밀며 짧게 인사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한테 얘기 좀 들었어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박은혜 차장이 옅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웃음에서 묘하게 비슷한 결을 느꼈습니다. 복리후생 담당 일을 시작한 일주일 뒤, 저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 엄마의 김밥집 자리를 다시 찾아갔어요. 낡은 골목 어귀에 자리 잡고 있던 김밥집은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간판에는 작은 분식집 이름이 또렷이 걸려 있었어요. 다만 골목 입구의 오래된 가로등 옆에 엄마 김밥집의 옛 간판 한 조각이 떼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 조각을 한참 동안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았어요. 엄마, 여기 아직 남아있네. 저는 작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짧게 말을 건네왔어요. 아이고, 순옥이 딸 아니야. 오랜만이네. 분식집 할머니가 멈춰서며 짧게 웃으셨습니다. 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닮았어. 그대로. 잘 지내고 있지? 분식집 할머니가 제 손을 한번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며 작게 웃었어요. 같은 주 주말, 시아주번이 오재성이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 서류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재수 씨,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요. 한 번만 와줘. 오재성이 현관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주버님. 저는 짧게 아주버님을 불렀습니다. 그래. 오재성이 어색하게 말끝을 흐렸어요. 법이 정한 부양 의무 안에서 가족들끼리 의논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오재성이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짧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미안해. 오재성이 작게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천천히 닫는데 도어록의 잠금음이 한 박자 늦게 묵직하게 울렸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작은 1인용 소파를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고 라디오 채널을 평소 좋아하던 주파수로 천천히 맞췄어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가득 차오를 때까지 저는 볼륨을 한 단계씩 올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거실 한가운데에서 크게 틀어놓았어요.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저는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에 천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 격리팀에 그대로 남아 12년 차 경력을 차곡차곡 이어가고 있었고 위자료와 아파트 정리로 마련된 자금에 친정엄마가 남기신 적금 5천만 원을 보태 회사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작은 빌라 2층 전세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삿날 아침 수진 선배와 박은희 차장이 작은 화분 2개를 들고 새집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혜원아, 집들이는 아니고 그냥 잠깐 들렀다 갈게. 수진 선배가 화분을 현관 옆 신발장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진짜 일찍 오셨네요. 저는 짧게 웃으며 두 사람을 거실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새 집은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박은혜 차장이 거실 창가로 다가가며 짧게 물었습니다. 네, 햇볕이 잘 들어요. 아침에 깨는 게 안 힘들어요. 저는 거실 한쪽 벽에 액자를 걸기 위해 망치를 손에 들었어요. 액자 안에는 엄마의 흑백 사진과 손편지가 나란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실 메인 자리로 둘 거예요. 저는 벽에 못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수진 선배가 옆에서 못이 똑바로 박히는지 한 번씩 봐주었습니다. 쾅, 쾅, 쾅. 망치질 3번 만에 못이 단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액자를 천천히 들어 못에 걸었습니다. 엄마의 사진이 거실 한가운데에 가만히 자리를 잡는 순간 저는 잠시 망치를 손에 든 채 그 사진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엄마, 우리 집이야. 저는 작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수진 선배가 옆에서 짧게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었어요. 좋다, 혜원아. 진짜 좋아. 수진 선배가 짧게 말했습니다. 박은혜 차장이 거실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1인용 소파를 가리키며 옅게 웃었어요. 저 소파, 혜원 씨 자리 같아요. 박은혜 차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네, 제 자리예요. 처음으로 제 자리예요. 저는 짧게 대답하며 한 번 더 작게 웃었어요. 새 집에서의 일상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 거실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 앞에서 짧게 인사를 건네는 습관을 들였어요. 엄마, 다녀올게. 저는 작은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진 선배와 박은희 차장과 셋이 한 달에 한 번 작은 모임을 이어갔어요. 회사 근처 작은 한식집 한쪽 자리에 셋이 둘러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원 씨, 요즘 표정이 점점 좋아져. 박은희 차장이 깍두기를 한 점 집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짧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 옆에서 보면 다 보여. 수진 선배가 짧게 거들었어요. 두 분 덕분이에요. 진짜로. 저는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삼키며 짧게 말했습니다. 덕분이긴 본인이 잘 살아낸 거지. 박은희 차장이 짧게 한마디를 더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정혜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마주 앉아 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제역은 회사에서 또 한 번 평가 미달 통보를 받았어요. 부서 회식 자리에서 한쪽 끝자리에 앉아
술잔을 만지작거리던 재혁에게 옆자리 동료가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요? 통 연락이 없네. 옆자리 동료가 어색하게 술잔을 부딪히며 물었어요. 그냥 그렇지. 재혁이 짧게 대답하며 술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형, 새 자취방은 어디예요? 우리 한번 놀러 갈게. 동료가 짧게 인사치레로 물었어요. 회사 근처 원룸이야. 좁아서 사람은 못 받아. 재혁이 짧게 대답하고 술잔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회식 자리가 파한 뒤 재혁은 회사 근처 작은 원룸으로 혼자 돌아갔어요. 그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외제차는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처분한 뒤였습니다. 원룸 현관에 들어선 재혁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 영통, 새 메시지 연계. 재혁은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 그대로 식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시어머니 진말숙이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한참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옆자리 환자의 보호자가 죽그릇을 들고 와 환자에게 한 입씩 떠먹이는 모습을 진말숙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뒤 형님이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동서, 별 얘기는 아닌데 어머님이 요즘 동서 이름을 자주 부르신대.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괜찮아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출근 가방을 다시 챙겼어요. 어느 주말 오후 박은희 차장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저에게 짧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넸습니다. 혜원 씨, 제가 운영하는 작은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박은혜 차장이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독서 모임이요? 저는 짧게 되물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 5명 정도 모여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 같이 읽고 얘기 나누는 자리예요. 박은희 차장이 짧게 설명했어요. 저도 가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시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한 번만 와보세요. 박은희 차장이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저는 박은희 차장이 알려준 작은 책방 2층에서 처음으로 모임 자리에 앉았습니다. 5명의 여성이 둥글게 둘러앉아 있었고 각자 앞에는 같은 표지의 책 한 권씩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새로 함께 하실 정혜원 씨예요. 박은희 차장이 짧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옆자리 한 분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으로 가만히 밀어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처음 오신 분들 다 그래요. 옆자리 분이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정혜원으로서 짧게 제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어요. 다만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제 말 사이에 짧은 공백 하나하나에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비가 잦아진 어느 평일 저녁, 저는 회사를 나와 평소처럼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신호등의 빨간 불이 깜빡이는 그 사이로 길 건너편에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저는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뀐 뒤에도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재혁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여보. 재혁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지 않은 채 한 걸음을 더 옮겼어요. 한 번만 얘기하고 싶어. 재혁이 빗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한 번 고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그 한마디만 짧게 남기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 한 번만. 재혁이 등 뒤에서 한 번 더 저를 불렀어요. 저는 신호등이 다시 빨갛게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 끝까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속에서 재혁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비로소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 앞에 잠시 서서 짧게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다녀왔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 끼를 온전히 천천히 챙겨 먹었어요. 따뜻한 밥 한 공기, 미역국 한 그릇, 그리고 김치 한 접시. 저는 숟가락을 한 번 한 번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우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저녁을 마친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단정한 글씨로 짧게 한 줄을 적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나로 살아볼게요. 저는 그 옆에 엄마의 마지막 손편지를 가만히 펼쳐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며 골목 끝에 가로등이 하나둘 천천히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가로등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어요. 회사에서 저는 격리팀장으로 승진했고 사령장을 받은 그 주 주말 저녁 작은 한식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진 선배와 박은희 차장, 그리고 형님까지 셋이 자리에 함께해 주었어요. 혜원아, 진짜 축하해. 수진 선배가 잔을 짧게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동서, 너무 잘 됐어. 진짜 잘 됐어. 형님이 옆에서 짧게 웃으며 말을 보탰어요. 혜원 씨, 짧게 인사 한마디 해봐요. 오늘은 주인공이니까. 박은혜 차장이 짧게 권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그 순간 단정한 흰 블라우스 가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부드럽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손편지가 곱게 접힌 채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의 끝을 손가락 끝으로 한번 가만히 만진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요. 저는 짧게 한 호흡을 골랐어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첫 페이지를 펼치는 날 같아요. 저는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얼굴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받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 선배가 잔을 다시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정혜원 팀장님을 위하여. 수진 선배가 짧게 외쳤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번 단정하게 한식집에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마음 한가운데에 가만히 새겨 넣었습니다. 가슴 주머니 속 엄마의 손편지가 블라우스 자락 너머로 작게 따뜻해지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또렷이 느꼈어요. 여러분, 사연 들으시는 내내 마음이 어떠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평생 참고 견뎌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식 키우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남편 비위 맞추느라 정작 본인 이름 석자는 잊고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들. 오늘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본인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우려 드시고 좋아하는 라디오 한번 크게 틀어보세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